예, 모텔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반성은커녕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네, 한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 씨의 상습 도박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끔찍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범행 수법이 뭐 여러 사건을 보셨겠습니다만 굉장히 잔인하고 좀 중대한 경우에 얼굴을 공개한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도 해당이 된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상 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살해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체 훼손의 정도가 굉장히 중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 때문에 신상 공개 논란이 났고 그래서 지금 신상 공개 여부를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특정 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일단 특정 강력범죄일 것, 그 말 그대로 살인, 뭐 관련해서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 아주 특정하게 강력범죄들로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 잔인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범인이 명백해야 됩니다. 예. 증거관계에서. 그다음에 이 잔혹한 범죄와 관련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 보장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돼야 되고 재범 발생 방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뭐 사적 보복의 목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는 금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신상 공개가 됐던 게 고유정이죠. 그렇죠. 네, 고유정 그 전이 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방화범 사건 살인 안인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있었죠. 과천도 있었고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공개가 되는데 이번 사건도 거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일단 판단이 돼서 공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영장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이 피의자가 언급했던 그 내용들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정일과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개인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네, 기분이 상해서 범행을 했다. 결국에는 좀 우발적이었다, 홧김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범행 동기 자체는 우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동기가. 일단 피해자가 새벽 3시경에 이제 이 모텔에 찾아와서 예.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었다는 건데요. 이 4만 원 모텔 숙박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본인을 먼저 폭행을 했다. 거기까지는 거기서 만약에 우발적으로 다툼이 나서 살인 사건으로 번졌다면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건의 발생은 새벽 3시에 실랑이가 있었고 예. 그리고 살인이 저질러졌던 것은 그로부터 6시간 정도 후입니다. 오전 9시 정도 경에 예. 이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문을 이제 보조키로 열고 이 둔기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한 자고 것인데요. 있는 피해자를. 그렇다면 새벽 3시에 실랑이와 살인 사건이 있었던 9시 그 6시간의 간격을 생각하면 그 외에는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살인 과정 자체는 계획살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흉기를 준비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획살인으로 볼 만한 그런 정황은 이 지금 피의자 A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와서 막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그러면 예외 없이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님도 역시 예외 없이 쫓아냈었어야 정상이겠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그때 당시부터 앙심을 품고 그 이후에 살인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잔인한 수법, 그러니까 평범한 모텔 종업원이 그 혼자서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수법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이걸 진짜 홧김에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지금 백 변호사의 얘기처럼 앙심을 품게 된 거네요, 그죠? 네, 지금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피의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영장 실심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저런 정도의 본인을 무시하는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분노를 해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쨌건 피해자를 살해하고 예. 그리고 피해자 방에 사체를 둔 상태에서 관리인과 교대도 하고 그리고 3, 4일 동안 또 사체를 그곳에서 훼손했단 말이죠. 예. 그 과정에서 에어컨까지 틀어놓으면서 그러니까 사체가 부패되는 걸 막았던 것으로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잔인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단순한 동기로 살해를 했을까? 그리고 혹여라도 공범은 없을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추가로 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나는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정신병력 여부를 좀 들여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마 보시는지. 정신감정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또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병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정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뭐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공주치료감호소 같은 곳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죠. 통상 피의자들이 이제 구속이 돼서 경찰서로 오거나 아니면 영장 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혀 죄송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뭔가 물론 범죄자 이 정도의 범죄자가 정상인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추후에 조사를 할 것으로 그러니까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조사를 충분하게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걸 이렇게 이 끔찍한 일을 혼자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공범 여부는 어떻게 좀 뭐 그 부분과 전화하세요? 관련해서는 일단은 피의자 진술에 기초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모텔 CCTV 범행이 있었던 그 시각 당시의 CCTV를 본인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됐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 모텔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그 당시에 모텔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변 진술들을 좀 종합해서 추가로 혹여라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드러난 범죄 사실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범 문제나 기타 다른 동기를 또 추단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모텔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일어난 사건들을 좀 보면은 노래방에서도 있었고요. PC방에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텔이잖아요. 때문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이렇게 자꾸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력 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최근에 나오는 추세를 보면 노래방, 또 김성수 같은 경우 PC방, 예. 모텔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약간의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유형과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내가 여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심리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범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사실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가 이렇게 변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만 뭐 예방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CCTV 같은 것들은 좀 확보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모텔 입구에도 CCTV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곳에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조그마한 예방책이라도 하나하나 좀 추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경찰이 이 YG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모습인데 일단 오늘은 양 전 대표랑 승리의 소환 일정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소환 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건을 했고요. 지금 상습 도박 혐의하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YG 사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양현석 대표가 지금 해외 상습 원정 도박을 했고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국내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그게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국내에서 갚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뭐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일단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현석 대표와 승리 씨에 관련된 소환 일정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네. 보니까 조만간에 양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뭐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호텔 카지노를 좀 드나든 어떤 그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돈이 판돈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13억 원 정도가 지금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뭐 VIP 룸에서 베팅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 상습 도박 문제가 나오면 다들 상습 도박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상습 도박은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이렇게 수억 원, 수십억 원 돈의 판돈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훨씬 중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을 갈 때 얼마까지 갖고 갈 수 있죠? 10,000불입니다. 1,200만 원이에요. 그럼 예. 13억 원 도박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동원되는 수법이 일명 환칙이라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현석 대표가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 이거는 뭐 아직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해외에 가서 지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이제 이곳에서 도박하는 데 쓰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을 통해서 이제 돈을 갚는 건 말이죠. 원화를.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중한데 여기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럼 그 돈을 뭘로 조달했는가.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의 개인적인 돈이라면 그럼 비난 가능성이 좀 줄고 법적인 비난 가능성도 좀 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돈이 회사 돈이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 위반에서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횡령과 관련된 수사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가 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횡령 혐의를 확정짓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예. 도박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당연히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돈이 이렇게 흘러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그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양 전 대표 개인의 자금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물론 상습 도박이나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회사 돈을 사용해서 도박을 했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횡령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상습 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하다 보면 횡령이 될 수도 있다 정도의 그런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6억, 13억 하면 엄청난 돈 같은데 이건 네. 또 도박 액수나 규모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 보죠. 근데 이제 네. 그 도박 같은 경우 그냥 단순 도박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징역형 자체가 없고요. 없군요. 네, 상습 도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이라는 범죄는 내 돈 내가 잃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그냥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로 만든 사회적 법에 관련된 도덕적 법이기 일탈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제 돈 잃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해외 원정 도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가 됐던 외국환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그 돈을 이상한 방법으로 조달했으면 또 다른 재산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양 전 대표와 승리 씨는 뭐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소환을 하게 되면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실제로 이 도박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은 그곳 카지노의 출입국 출입 기록만 확인만 하면 되겠죠. 출입 기록만 예.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예. 실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판돈이 운영이 됐는지 그럼 이제 그 자금 흐름 정도는 경찰이 꿰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부르진 않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고 이 자금을 어떻게 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수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도박을 했던 경위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뭐 이렇게 판돈이 큰 해외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금 조달에 대해서 규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 돈에 관련해서 그거는 상황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르군요. 해외 원정 도박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대 도박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 꽤 많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러 이제 소위 재벌 2세라는 연예인도 사람들도 있었고 있었고. 연예인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다 중요한 게 그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중하게 실형을 선고되는 경우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는 건 결국 자금의 흐름이죠. 자금의 흐름은 파악이 돼야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지금 경찰이 벌써 소환 일정까지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실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뒤에 뭐 사업 시행 인가하고 하는 과정이라면 그건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재건축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다 난 경우. 건물 다 부신 이제 경우. 건물 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건물 철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딱 적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일단 제가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 네. 기대이익이 떨어지겠죠. 나 이만큼 벌 것 같았는데 번째로 분양가가 그렇겠죠. 딱 줄어드니까 그럼 기대이익이 떨어지고 당연히 내가 내야 될 부담감도 더 커집니다. 늘어나고요. 근데 그러면 이건 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우리가 소급표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범죄가 아닌데 갑자기 내년에 간통죄를 입법을 하면서 작년에 한 사람도 다 처벌할래. 이제 그런 걸 금지하는 게 소급표 금지인데 그게 이제 진정 소급표입니다. 행위가 다 완료가 된 걸 나중에 소급해서 처벌하는 거. 근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다 착공해서 분양까지 끝나야 재개발 사업이 끝나죠. 예. 근데 다 끝나기 전에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소급을 하는 걸 이걸 부진정 소급표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확실하게 보호할 만한 재산권이나 기대액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할 만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느냐 가지고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부진정 소급표 같은 경우엔 네. 이번 사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하려는 이유, 투기 억제하겠다, 집값 잡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익이죠. 이 중대한 공익,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과연 이 공익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피치 못하게 손해를 보는 그 지금 어찌 보면 이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다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게 될 기본권 침해, 재산권 침해하고 비교를 해서 이건 기대할 수 있는 공익은 별로 없는데 이건 개인의 기본권이 너무 심대하게 침해된다라고 하면 위헌이 되는 거고요. 아, 다소 뭐 개인의 재산권이나 좀 침해가 되겠지만 이거는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익도 아니고 기대이익이니까 이 정도를 침해하고도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명확하니까 이건 공익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하면 합헌이 나오는 건데요. 그와 유사한 판결이 과거 2008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대는데 이때 보니까 이제 뭐 기각은 됐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한 바 있어서 네. 당시와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라는 게 좀 이번에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뭐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2008년도에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면 그 25% 임대 아파트 의무적으로 져야 되는 그 규정이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 잘 이제 부시기 직전에 이제 얘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25% 임대 아파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거는 재산권 침해다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네. 이번과 논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합헌 의견이 5인이었고 위헌 의견이 4인이었는데 예.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이제 위헌이 되는데요. 네. 일단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건 이 당시에도 위헌의 소지가 꽤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합헌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다는 건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점대로 가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과연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이 당시 저 임대 아파트 공급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 공익이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맞긴 한 것이냐.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익성 뭐 공익적인 목적에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네.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어쨌든 사익을 희생한 대신 그만큼의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공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네, 부분이 맞습니다. 명확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게 또 어떤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그거는 이제 배제할 볼 수도 수는 없는 있겠네요. 거죠. 배제할 수 네,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백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